안녕하세요. 부산의사 김경열입니다.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뇌를 해부해서 연구한 논문을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천재의 대명사죠. 뉴턴 이후에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신 분인데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는 천재고, 아인슈타인의 뇌가 사후에 기증되고 해부돼서 뇌과학 연구에 쓰여진 것도 유명한데, 사실 거기에 대해 인터넷에 여러가지 카더라 정보들이 많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아인슈타인의 뇌에 대한 썰을 많이 들었지만 직접 레퍼런스가 될 만한 논문을 찾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란셋 저널에 아인슈타인의 뇌를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란셋은 제가 지난번 아스피린 논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권위 있는 저널이죠. 임팩트 팩터는 53.254점으로 엄청나게 높은데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저널들보다도 높죠. 이 란셋에서 1999년에 The Exceptional Brain of Albert Einstein이란 제목으로 아인슈타인의 뇌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1955년 76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사망 후 가족들이 부검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리학자인 토머스 하비가 뇌적출을 시행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뇌를 사후 기증하기로 서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적법성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망 4년 전인 1951년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본인 뇌를 연구용으로 써야 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큰아들인 한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뇌해부에 동의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병리학 의사인 토머스 하비가 의학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가족들을 굉장히 설득했겠죠. 토머스 하비는 아인슈타인 뇌의 무게와 크기를 측정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은 후에 포르말린에 보관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사망 7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수개월에 걸쳐 아인슈타인의 뇌를 10세제곱센티미터 크기 240개 조각으로 나누면서 각 조각의 위치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 논문은 토머스 하비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데, 비슷한 연령대의 평범한 남자 35명, 여자 56명의 뇌를 대조군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의 뇌와 비교했습니다. 대조군들의 평균 IQ는 116이었고요. 사진을 보시면 약간 길쭉한 모양인 일반적인 뇌보다 상당히 둥근 모양이죠. 무게, 길이, 높이, 전두엽, 측두엽 크기는 모두 대조군과 동일했지만 두정엽이 크게 발달해서 양쪽에서 모두 1cm 정도 넓었고요. 비율로 따지면 일반적인 뇌보다 15% 정도 넓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뇌 모양이 상대적으로 구형에 가깝고요. 측면을 보시면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 있는 실비안 피셔가 뒤로 가다가 포스트 센트럴 서커스와 합쳐집니다. 이게 상당히 예외적인 모양인데, 보통은 실비안 피셔가 포스트 센트럴 서커스 뒤로 가면서 그 둘 사이로 파리에탈 오페르큘룸이라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뇌에는 파리에탈 오페르큘룸이 없어요. 보통 일반인의 경우 이 파리에탈 오페르큘룸의 양쪽 모양이 달라서 뇌가 비대칭적인데, 아인슈타인은 그 부분이 없어서 대칭적이면서 넓은 뇌가 발달했습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의 뇌는 양쪽 두정엽 부위가 특별히 발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정엽의 아랫부분이 두드러지게 발달했고,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3차원 시공간 지각력과 수학적 관념화가 뛰어나리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부위가 시공간 인지 능력 그리고 수학적 사고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자신은 언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었는데, 그런 발언과도 일맥상통하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예외적인 지성, 즉 천재성이 두정엽 하부에서 나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천재 수학자 가우스도 이 부분이 특별히 발달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두정엽 하부는 시각, 청각, 채성 감각 정보가 교차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해서 사고를 할 수 있다 해야 되나? 여튼 사진으로 분석한 아인슈타인의 뇌의 특징은 그렇고요. 이제 현미경을 이용해서 병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뉴런 세포수는 전두엽이나 측두엽에서 일반인들과 다를 게 없었지만 좌측 두정엽에서 글리알셀, 우리말로 하면 신경악유세포가 많았습니다. 이 글리알셀은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효과적인 신경 전달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뇌는 겉으로 봤을 때뿐만 아니라 현미경으로 봤을 때도 두정엽 부위가 일반인들과 다른 거죠. 특히 논리와 언어를 담당하는 왼쪽 뇌가 그렇고, 이 논문 말고도 아인슈타인의 뇌를 연구한 논문들이 있는데, 역시 왼쪽 히포캄퍼스, 우리말로 하면 뇌의 해마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아인슈타인 뇌의 왼쪽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크기가 일반인들보다 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2013년 브레인에 발표된 논문엔 아인슈타인의 뇌량에 있는 신경섬유 다발이 대조군과 비교해서 굵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뇌량에 이상이 생기면 좌뇌와 우뇌에서 서로 정보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고 흥미로운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건 뭐 시간 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아인슈타인의 뇌는 그런 통합적인 사고를 하도록 발달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상의 논문의 내용들인데 이런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와 영혼이 있고, 영혼 아니면 뭐 정신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종교적 관점에서 이 영혼은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한 인간의 정신적인 실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데 지성이란 건 인간만의 특징이고 육체보단 정신적 레벨의 활동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죠. 하지만 뇌도 육체의 일부고 육체의 구조에 따라서 지성이 달라진다는 건 결국 정신이나 영혼이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긴 한데,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 날 때 또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유명한 천재들의 뇌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일반인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를 시작할 때 어느 쪽이 천재의 뇌고 어느 쪽이 일반인의 뇌인지 연구자가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맹검이 전혀 안 되고, 천재의 뇌는 뭔가 다를 거라는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뇌의 특징이 꼭 지능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능이 아닌 아인슈타인의 다른 특징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능이란 것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IQ 검사가 높다고 꼭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천재의 수가 너무 적고 거기서 뇌를 기증하는 천재의 수는 더 적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크기의 표본을 얻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뭐 IQ 150 이상인 사람의 뇌는 무조건 사후 기증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 보이고, 어쨌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천재인데 사후 과학자들이 그의 뇌를 해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뇌 크기나 무게는 보통이었지만 양쪽 두정엽 부위가 크게 발달해서 일반인들보다 15% 이상 넓었고, 그 결과 뇌가 비교적 둥근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다른 부위들은 일반인들과 비슷했지만 왼쪽 두정엽에 신경악유세포가 많았고, 역시 왼쪽 해마의 신경세포 크기가 컸으며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의 신경다발이 일반인들보다 굵었습니다. 이런 특징은 아인슈타인의 뛰어난 시공간 인지 능력과 수학적 그리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반영한다고 생각되지만, 천재 한 명의 뇌를 연구하는 논문의 특성상 여러 가지 한계점은 있을 수밖에 없고 과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